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경상국립대학 조경학과 이수동 교수님, 주제가 대저 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의 결과와 의미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수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이수동입니다. 일단 우연찮게 작년하고 올해 초에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듣다 보면 아마 지금 저기 큰곤이에게 4k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짜고 저렇게 했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자료를 못 받고 제 자료도 아직 저기 박준호 선생님한테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제한 자료는 제가 그 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만 지금 실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 이후에 새롭게 정리를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서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큰곤이의 생태,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 및 본류의 월동 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종합, 그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까 관점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포키스 마시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줄 베른이라는 분은 잘 아시듯 해저 이말리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똑같은 동시대 분들인데 똑같은 자연 현상을 보고 한 분은 인간의 힘이 미치는 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연 훼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줄 베른이라는 부분 본인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책 속에서 진주광산이 결코 고갈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연의 창조력은 인간의 파괴 본능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환경 파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지금 보고 있는 대저대교에서 큰곤이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장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그러면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그냥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따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생태 문명 2018년도에 중국의 전인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이지만 국가적인 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자원과 환경 수용력은 무한하다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생태 문명이 도래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존중하고 순응하고 보호를 해야 결국 우리 후속 세대까지도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만평 보셨을 거예요. 한쪽은 구시대의 유물, 지금은 신시대에 대한 부분인데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들은 벌목이라는 굉장히 극도로 극악한 일을 하면서 생태라든지 문화라든지 농업을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생태와 문화 감수성의 부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사족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염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염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생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부분.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거에 영광에 있는 염전이 이만큼의 염전인데 이만큼만 남기고 다 태양광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 서식처를 훼손하고 난 다음에 만든 게 이 정도의 서식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앞에 건 사족이고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교량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개체수 확인에 대한 부분 총 8개 구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구분하면서 제가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류의 수면 면적, 그 다음에 주변의 수면 면적이 결국 개체수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결국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월동지 선호 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또는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비행을 위한 필요 거리, 그 다음에 광포소류지에서 봤던 비행 거리, 뭐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신설교란 것을 이제 개체수 변화, 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현명한 정책 결정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자료를 제가 제안해주고 싶어서 올해 모니터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고니의 생태에 대한 부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C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쪽이 번식지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약간 온대 지역들이 대부분 월동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해당도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큰고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큰고니가 중요하긴 하지만 큰고니가 보호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결국 다른 생물도 같이 살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큰고니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뒤에 사실 무수한 점이 있습니다. 가창오리 사진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안 보이시는데 마찬가지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월동을 하거나 서식하면 다른 종들도 같이 월동하거나 서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태 및 생태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큰고니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예뻐하는 물닭이라든지 방울새라든지 홍머리오리라든지 족제비라든지 후투티라든지 이런 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 시내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공간에 생물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동 경로는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부터 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오고 중국까지 가는 이러한 패턴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월동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논문에 따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평균 개체수는 약 한 4,290개체, 4,300개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낙동강 월동 개체는 18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고요. 매년 마이너스 0.77%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주남이다 시와우는 월동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이 낙동강 하구 및 본류 월동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기 생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뜬금없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단기간의 자료만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현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적인 범위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현상을 얘기할 때는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생태적 환경적 현상은 전형적인 보다 더 길기 때문에 보통 장기 생태 모니터링을 얘기하면 10년 연속으로 수집된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정책 결정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없이 결국 얘기하는 것들은 생태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가지고 시민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 사람의 과학자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북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순천부터 사실은 접경 지역까지 두루미를 보러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갈 수 있는 시간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주남 같은 경우는 매주 가고 순천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가고 철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 나머지 비는 시간들이 있겠죠. 누가 채워줄까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시민과학자들이 채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학자들은 결국 실험 데이터와 시설을 제공하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과학 문화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동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 이런 형태의 모니터링, 그 다음에 120년 동안 지켜온 크리스마스 카운팅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시민과학에 의해서 진행됐고 이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 결정, 여러 가지 환경 정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시민과학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한 시즌 정도 조사를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결정을 해 나가면 제가 여기 와서 이 내용을 발표할 필요가 없었겠죠.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정말 전문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고니 개체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존매작이, 새선매작이라 존매작이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봐도 전체적으로 면적은 줄어드는 이 추세하고 같이 맞물리는 경향들입니다. 그래서 존매작이 분포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2020년대에 보면 약 한 82만 4천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산수가 안 되네.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나요? 그런 형태, 5분의 1까지는 아니네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개체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맹건머리등 아래, 그 다음에 얼숙도 아래, 그 다음에 영지갯불 아래 쪽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확장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구간별 토지 피복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 피복 현황을 제가 파악한 이유는 각각의 공간의 면적은 다들 틀립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 이쪽 지역이 환경이 좋아 보이고 이쪽 지역이 넓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산정을 해보면 여기 이제 면적으로는 사실은 차이가 안 나지만 이렇게 보면 아까 가장 많은 개체가 출현하는 지역이 여기 있는 2구간과 4구간인데 이러한 형태의 토지용의 면적 비율은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토지용 변화가 사실은 큰고니 개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때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런 형태의 토지용 피복 형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구간과 큰고니 개체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아래쪽부터 1번입니다. 얼수도대교, 낙동강 하구도까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 2.2km고요. 5.3km, 그 다음에 경전까지 1.2km, 전체 구간이 3.6km인데 만약 이게 놓아지면 이쪽이 1.5km, 이쪽이 2.3km. 그 다음에 올라가면 수광교 있는 쪽이 0.3km, 그 다음에 1.45km, 1.5km, 그 다음에 1.1km, 2.1km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사 기간의 평균을 보면 2구간이 가장 많고 4구간이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대 개체수를 따져봐도 그러니까 뒤에 따져보면 2구간, 4구간이 약 한 92%가 월동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따져봐도 전체 개체수의 사실은 82%가 이 지역에 출현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결국 토지 이용 피복 유형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본류 수면에 대한 차이는 가장 높은 건 1구간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5구간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2구간, 4구간보다 6, 7, 8구간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둔친의 수면에 대한 부분을 보면 2구간이 3.8이고요. 3구간이 7.8이고 4구간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큰고니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고니 출현 현황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2구간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4구간이 그 다음 많습니다. 근데 4구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 대저대교 제가 물음표 놓은 거는 과연 2구간이 맞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물음표를 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대저대교가 나오는 이 구간이 사실은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지역에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엄궁대교 마찬가지 좌우로 해서 가장 핵심 지역에 이런 대교가 계획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엄궁대교를 중심해서 분포하고 있고요. 4구간은 대저대교를 중심해서 분포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개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큰고니 서식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KD라는 거하고 이런 것들 분석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 2구간, 4구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개체가 가장 광범위한 영역으로 서식을 하고 있다, 월동을 하고 있다라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월동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2구간, 4구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그렇게 봤을 때 금방 얘기했던 2구간하고 4구간이 가장 많은 개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연적인 둔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 있고 그나마 바깥쪽에 안정적으로 활공할 수 있는 수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정적으로 월동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수광교부터 경전철 구간까지도 이 구간에 사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없는 이유들은 호환이 정비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는 먹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고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 그다음 이런 형태, 잘 보이시죠?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사 시기별 개체수 비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와 있는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2020년이고요. 11월 29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쭉 보면 전체적으로 쭉 늘어나다가 줄어드는데 특이한 거는 까만 거와 파란 게 같이 가다가 이때부터 파란 게 없어지는 형태의 패턴을 보입니다. 위에 보시는 배와 큰고니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교란이 있었기 때문에 4번 구간이 급격하게 2월
1월 한 15일 정도 구간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동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 및 섭지 횟수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취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결빙 이후에는 주변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빙이 되면 아까 4번 구간이 특히 결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서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3월 이제 월동기 후기에는 연건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2번 구간에 있는 이렇게 연바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지니는 게 사실은 낙동강 본류 구간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간시기간 내 개체 전체 변동 개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올라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4번 구간에서 얘들이 안정적으로 월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입 금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수면 내에서 교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없고 낚시라든지 경마라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어른 시기에도 이렇게 배가 가는 형태. 그냥 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겠지만 그러니까 큰 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운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을 위한 최소 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논문들이 있으면 보면 이 JSC 암컷인데 9분 만에 180m, 평균적으로 약간 1초당 0.33m, 33cm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동 속도에 대한 부분은 8.9km고 지방이 2.0km일 때 최소 16.2km, 미터 per 세컨, 그 다음에 최대 23.3m per second에 대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컷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핀이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면 상부 이동에 대한 부분은 수면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종합값은 9m, 최빈값은 0에서 10m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낮게 이동을 하면서 먹이를 먹으러 다니기 때문에 교각이 하나 더 생길 때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균 상승률 0.33m를 적용했을 때 이 암컷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당 움직이는 시간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16.2m per second를 갔을 때는 약 한 1km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당 23.3m를 이동할 때는 약 한 1.4km 정도의 비행거리가 있어야 한 15에서 20m 정도를 피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JAP는 수컷입니다. 13.5km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0.33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1km 또는 1.7km 정도의 폭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교각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까 제가 밑을 표시해 놓은 이런 구간들이 실제로 이제 좁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활공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는 형태에서 이 친구들이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개체수에 대한 부분에 증감에 대한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들은 주변 토지 이용보다는 결국에는 활공 거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다리를 피하는 그 거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포소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2년도 정도에 제가 관찰한 내용이고요. 광포소리지 폭이 약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탈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사진가가 있으면 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큰 고니가 떨어지는 것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0m는 10m도 극복을 못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얘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10m의 전봇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 한 8m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아까 앞에 이제 사진가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형태에서 310m 정도에서 떨어질 수 있다. 대신 사진가가 없으면 충분히 고도를 높여서 가기 때문에 800m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서 이탈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제방에 사진가가 있으면 이런 형태 지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거의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고니와 거란과의 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중간값에 대한 부분을 전체로 봤을 때는 2번 구간 같은 경우는 약 한 1.3km에 떨어져서 주로 먹이를 먹고요. 그 다음 2구, 3구간 같은 경우는 430m, 4구간 같은 경우는 1km 정도
떨어져서 보통 먹이를 섭취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이제 조사기간 평균 개체수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깝게도 먹이를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체수가 차이가 납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2번, 4번 구간에 거의 90에서 적게는 82%까지 차지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하고 나머지 약한 10몇 프로가 있는 구간하고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결국 교각으로부터의 1km 정도까지의 여유 구간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공거리를 확보했을 때야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본류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구간별 개체수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2구간과 4구간이 전체 약 한 90% 이상이 월동을 하고 있고요. 상승 고도에 대한 부분은 광포 소류지 사례는 10m 높이에서는 약 한 800m의 상승을 위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니크라는 사람이 필요할 때 20m 높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1.0에서 1.7km의 비행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면 상부 높이 비행에 대한 부분은 중앙값이 9m입니다. 우리가 평균에 대한 부분은 오류는 아시죠? 우리가 마이클 조던과 동시대에 졸업했던 사람이 평균적으로 버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그럼 마이클 조던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평균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최빈값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중앙값이 9m고요. 최빈값이 0에서 10m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 내에서는 이 정도의 이하로 뭔가를 만들거나 그다음 장애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랑으로부터 이은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1구간, 2구간 같은 경우가 약 한 1.4km 정도, 그 다음에 4구간 같은 경우가 1km 정도의 여유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류 구간의 전체 개체수의 약 82%에서 92.6%가 2구간과 4구간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1.0에서 1.7km의 거리가 필요하고 교량에서부터는 1.0에서 1.3km의 이것거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 간의 거리를 최소 3m에서 4.3m로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고도 20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에서 1.7km 정도, 회피 구간 1.0에서 1.3km.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한 3km에서 4.3km의 폭을 유지해야 큰 고니가 안정적으로 월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부산시가 바라는 또는 부산시의 후속대들이 바라는 것들은 여전히 도시화 지역은 만들겠지만 이 지역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노선은 큰고니 핵심 지역을 관통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저대교도 마찬가지고 음궁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환경단체가 사실은 이 수광구 구간을 양보했다라고 그랬을 때 환경단체도 참 많이 물러졌구나. 왜냐하면 이 공간에 교량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겨울 구간에 아까 얘기했던 1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피해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구간은 이 경전체를 붙이는 구간이 제가 보면 환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적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승우의 대저역대교 수광교까지의 거리가 1.5km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한 부분이 활공하기 위해서 1.0에서 1.7km. 그 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가리로부터 1.0에서 1.3km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월동지로서 이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전체로 개체수의 지금 확보해 보면 약 한 75%, 이번 구간 대비해서 약 한 92% 정도가 감소될 거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노선을 고수할 경우에 개체수 각관이 예상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온 얘기인데 정책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고 들려줘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계속 해왔던 파괴적인 언어보다는 화해, 자유, 공존, 생태 등의 순화된 언어로서의 어떤 시민들을 설득하고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